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엔 참 별사람이 다 있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사실 거예요. 저는 오늘 사연에서 이 말을 저와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눈물이 나고 황당한 사연이죠. 아무튼 저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여러분과 사연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제 인생 어릴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복이 없을까 소리를 들을 만했답니다. 우선 저를 낳아준 엄마가 제가 아직 어릴 때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죠. 제가 겨우 6살 때였어요.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죠. 나중에 엄마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었답니다. 아빠하고는 문제가 있었으니 나갔겠지만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고 따지고도 싶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신 후 얼마 안 있다가 아빠가 새엄마 될 분을 집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곧 제 이복동생이 태어났고요. 이복동생이 태어난 것이 제가 8살 때였어요.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였던 아빠한테 아들이 생긴 것이죠. 조그만 손과 발, 말캉말캉한 얼굴, 너무나 귀여운 아기 동생이었어요. 새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 어쨌든 제 동생이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죠. 아구 이뻐라. 누나야 누나. 누나 해봐. 아기가 귀여웠던 저는 살짝살짝 아기를 만져보기도 하고 토닥이며 재우는 흉내를 내기도 했답니다. 우는 소리마저 앙앙 귀여웠어요. 그런데 앙앙거리며 우는 아기를 토닥이고 있을 때 뭔가 뒤통수가 번쩍 하더라고요. 새엄마가 제 뒤통수를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 때린 것이었죠. 저리 비켜라, 원. 그러다 아기 잘못 건드려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앞으로 아기 근처에도 오지 마.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미국에서 옛날에 흑인과 백인은 같은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버스도 같이 탈 수 없었다지요. 마치 이런 인종 분리 정책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한 일이 8살 이후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새엄마는 철저히 저를 식구들과 분리시켰어요. 심지어 제가 앉았던 자리를 닫고 아기를 눕히든 자신이 앉든 했죠. 식구들과 숟가락 젓가락이 섞이지 않도록 제 수저는 따로 있었어요. 무슨 지저분한 동물 다루듯 새엄마는 저를 그렇게 대했답니다. 저하고 몸이 스치는 것도 극도로 싫어했어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지금도 그때도 바퀴벌레인데요. 새엄마에게 저는 바퀴벌레였답니다. 저 혼자 부엌 구석에 서서 밥을 먹었어요. 식구들이 밥 먹는 자리에 제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새엄마가 싫어했거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엄마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저를 버리고 그렇게 나가버리기는 했어도 그래도 떠나기 전에는 다정했던 엄마였답니다. 서러울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플 만큼 그립고 보고 싶으면서 또 원망스럽기도 밉기도 했습니다. 엄마, 놔두고 어딜 갔어요? 어떻게 날 버리고 나간 거야, 엄마?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나 집에 있는 거 너무 무섭고 싫어요. 엄마, 제발 와서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식구들이 안 보는 데서 흘린 눈물이 아마 한강물의 절반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게 나이 10살도 되기 전부터 서럽고 외로운 인생살이를 경험했죠.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나이 10살이 되고 또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중학교에 진학했어요. 이복동생은 그래도 귀여웠답니다. 이복동생이 걸음마를 하고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을 무렵에도 새엄마는 동생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동생이 말귀를 알아들을 무렵에는 대놓고 저를 비하하는 말을 했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딱히 없는데 말이에요. 아가야, 저기 저 애는 좀 모자라고 깨끗하지도 못해서 평균 얼마.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알았지?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동생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제가 충분히 들을 만한 거리에서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때마다 서럽고 슬펐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가족들이 같이 살아가는 공간인 집에서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아빠도 제게 무관심하셨고 새엄마와 동생에게만 신경을 썼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빠는 제게 간신히 학용품 살 돈 정도만 주시곤 했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싼 학용품을 사서 썼어요. 연필심이 거칠고 공책 종이가 거칠어서 필기를 하다가 공책이 쉽게 찢어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죠. 용돈은 늘 넉넉하지 않았지만 싸구려 학용품들을 사서 쓰면서 아낀 돈을 조금씩 저축했답니다. 거의 몇 년을 걸려서 돈 3,000원을 모을 수 있었어요. 보통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의 돈이었죠.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외로웠던 제가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어떤 아줌마가 무엇인가를 팔고 있었어요. 커다란 물통 속에서 뭔가 작은 것이 꼼지락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이게 거북이예요? 그림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거북이도 있네요. 아기 거북인가 봐요. 저는 그 거북이를 갖고 싶었답니다. 왠지 그 거북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 줄 것만 같았어요. 가끔은 눈이 마주치기도 했죠. 무엇이든 누구든 저와 눈이 마주쳐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모아던 용돈 모두를 털어서 그 거북이를 샀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깨끗한 물을 물통에 채우고는 소중히 키웠죠. 아니 이게 뭐야? 이 징그러운 것을 어떻게 집에서 키우겠다는 거니? 당장 내다 버리지 못하겠니? 안 돼요. 얘는 제 동생같이 소중한 애라고요. 이건 절대로 못 버려요. 이게 아마도 제가 새엄마에게 대들어본 최초의 일이었을 거예요. 또 뒤통수로 손이 날아들었죠. 뒤통수가 얼얼하면서 현기증이 다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거북이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답니다. 잘 때도 거북이가 든 물통을 머리맡에 놓고 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의 머리맡을 보니 거북이가 들어있던 물통이 없더군요. 엄마, 여기 있던 물통 엄마가 치웠어요? 내 거북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네? 새엄마는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거북이를 발견한 곳은 놀랍게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였답니다. 얼른 꺼내서 물속에 담가주었죠. 그런데 거북이는 다시는 물속에서 움직이거나 떠오르지 못했어요. 새엄마가 미리 죽여서 버렸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속에 방치되어 죽었겠죠. 저는 친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와 비슷한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게 어떤 거북인데요. 몇 년을 모았던 돈으로 소중하게 데려와서 키운 제 친구였어요. 시체가 되어버린 거북이의 모습은 처참했답니다. 목이 비틀어져 있었고 등이 깨져 있었어요. 그런 거북이의 처참한 모습을 본 이후부터 저에게 한 가지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이 죽었을 때의 모습이 자꾸 상상되는 거예요. 옆집 강아지가 산책을 위해 앞으로 지나가도 목이 비틀려 죽어있는 모습이 떠오르곤 했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강아지, 비둘기, 참새 등으로부터 모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 그런 동물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이면 구토가 올라오곤 했답니다. 그렇게 친구였던 거북이를 저한테서 비참하게 떼어놓은 다음에도 새엄마의 학대는 계속되었어요. 늘 하던 그 분리 방침대로 제 빨래는 따로 빨거나 아니면 빼놓고 안 빨았죠. 그리고 혼자 부엌 구석에서 외롭게 먹는 밥, 그것도 배가 고파서 밥통을 열어보면 없는 날도 꽤 있었습니다. 아침에 입을 제대로 안 개고 학교 간 벌이야. 너같이 게으른 년은 그런 식으로 벌을 받아야 버릇을 고치지. 그리고 새엄마의 입에 붙은 말이 있었답니다. 바로 저를 지칭하는 모자란 년이라는 말과 말끝마다 네 엄마한테 가라는 말이었어요. 야, 이 모자란 년아. 이리 와서 싱크대에서 그릇 다 꺼내고 싱크대랑 그릇 깨끗이 다 닦아놔. 새엄마는 저를 늘 모자란 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새엄마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디 가서도 모자란 년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학교 공부도 꽤 잘했어요. 우등상을 받으면 친구들은 집에서 칭찬과 상을 한아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등상을 받아도 집에 내놓지 않았고 내놓는다고 해도 칭찬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이 모자란 년, 이게 닦았다고 닦은 거냐? 때가 하나도 안 졌잖아. 다시 닦아놓고 네 엄마한테 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게 왜 내 속을 이렇게 뒤집나 몰라. 나가서 네 엄마한테나 가버려. 옷 한 벌 얻어 입지 못하고 운동화 한 켤레 제대로 사서 신지도 못한 채 초등학교 시절과 중학교 시절을 마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메고 다녔던 배낭이 다 터져서 책이 빠져나올 정도가 되었죠. 중3이 되도록 그 배낭을 메고 다녔어요. 서투른 솜씨로 집에 있는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누덕누덕한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녔지만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새엄마가 들어오신 이후로 새엄마와 동생한테만 빠져있는 아빠였지만 그래도 우등으로 졸업했다는 말을 아빠한테는 했죠. 아빠, 나 학교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우등상 받은 애들 부모님들이 다 학교에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하던데. 그래도 아빠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아빠도 제 가방을 보고는 안 돼 보였나 봐요. 그 가방을 도대체 언제 산 건지 제 기억 속에서도 가물가물했었죠. 정말 수년 만에 아빠가 제게 가방을 하나 사주셨답니다. 그것도 브랜드 네임이 있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잠자리에서도 그것을 안고 잘 정도였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보내는 긴 겨울방학 동안 그 가방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고 뿌듯했습니다. 그걸 들고 고등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 생각만 해도 좋았어요. 비닐 포장을 뜯지도 않고 라벨도 안 된 채로 방학 동안 매일 바라보거나 비닐 위로 만지작거렸어요. 고등학교 첫 수업부터나 가지고 다닐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거북이가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그 가방이 어느 날 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울면서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죠. 가방은 집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가방 하나 큰맘 먹고 마련해 주었더니 제대로 간수도 못했단 말이냐? 그 가방 못 찾으면 책은 어디다 넣어 가지고 다닐 거야? 더 이상 사줄 여유도 없으니까 저기 장롱 속에 있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니든가 아예 학교 다닐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빠한테 엄청 혼이 나고 온 집안을 뒤졌지만 결국 그 가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덕누덕했지만 버리지 않고 놔두었던 그 가방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다녔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몇 달이 안 지났을 때 그 가방의 행방을 우연히 알게 되었죠. 이모, 저 왔어요. 지난번 입학 선물 주신 거 인사라도 드리려고 왔어요. 가방 너무 예뻐요, 이모. 감사합니다. 이모부도 안녕하시죠? 새엄마의 친정언니 되시는 분의 딸이었고 저와는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엄마의 조카가 들고 온 가방이 제가 잃어버린 그 가방이었어요. 그냥 브랜드만 같은 것이 아니었죠. 비닐도 안 뜯었었지만 하도 쳐다보고 만져보고 해서 저는 그 가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새엄마가 그 가방을 자기 조카에게 마음대로 선물로 주어버린 것이었어요. 서럽다는 감정, 어느새 그 감정에는 익숙해져 있었죠. 새엄마가 제 자리를 빼고 차린 밥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시는 아빠를 봐도 이제는 별 감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방 사건으로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화가 났던 사건들도 떠오르면서 정말이지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아빠와 새엄마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다고 서러움만 당하고 끝난 일이 있었죠. 체육복을 사달라고 새엄마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조은영, 너 체육 시간에 교복 입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거야? 체육 수업을 안 하겠다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와. 선생님, 저 체육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대로 체육 수업 할게요. 뭐야? 너 체육복 안 가지고 와서 거짓말하는 거지? 너 저쪽에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그리고 방과 후에 반성문 써가지고 교무실로 와.
체육복 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새엄마의 반응은 이랬답니다. 돈 얘기를 왜 나한테 하니? 네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지. 원, 체육복? 교복 입고 다니는 것만 해도 호사로 알아. 나한테 돈 맡겨놨니? 아니면 집 나간 네 엄마 찾아서 달라고 하든가. 새엄마는 생리대 살 돈도 정말 절실하게 부탁해야 겨우 몇 푼 내주곤 했어요. 이 친구 저 친구에게서 한 개씩 빌려다가 모아놓기도 했었네요. 체육복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그냥 학교에 두고 나갔다는 헌 체육복을 담임 선생님이 구해주셨죠. 꼭 필요한 돈 한 푼 얻어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학창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제게 주신 선물을 자기 조카한테 주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엄마, 저 가방 아빠가 저한테 사주신 가방이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쟤한테 줘버리신 거예요? 저거 분명히 제 거잖아요. 제가 새엄마에게 이렇게 따졌죠. 네 아빠가 사준 거라면 내가 사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니? 그거 내가 가져다가 내 조카한테 주었기로써니 그걸 따지고 들어? 그리고 어디다 눈을 치켜두고 따박따박 따지는 거야? 아이고, 지 엄마 성질이 아주 못됐다더니만 꼭 닮아가지고는 원. 어쨌든 무심한 세월이 흘러서 저는 그런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수능시험을 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던 저는 원서를 넣었던 대학 2군데에 합격했답니다.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와 지방 국립대학교에 합격한 것을 알고 눈물이 날 만큼 기뻤죠. 엄마, 아빠, 저 대학교 2군데 다 붙었어요. 학교에서 대학 붙은 애들 명단을 다 전광판에 띄우는데 제 이름도 계속해서 지나가요. 선생님이 부모님 한번 다녀가시라고 원서 쓸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좋으시냐고 축하한다는 말씀 전하라고 하셨어요. 주제에 대학은 무슨 대학? 대학은 아무나 간다더냐? 집안 사정 좀 잘 파악해봐라. 네가 지금 대학을 갈 입장인지 아닌지. 이건 원, 언제나 철이 들는지. 그래, 윤영아. 아이 아빠도 많은 돈을 버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 집 사정이 네가 대학에 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구나. 대학 포기하고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 써준다는데 취직하거라. 그게 이 집안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야. 적어도 아빠는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한 말에 저는 또 큰 무안과 서름을 당했답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제가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고등학교 때 몰래 조금씩 저축해두었던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거나 슬프면 눈물도 안 난다고 하잖아요. 대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제가 그랬답니다. 눈물도 안 났어요. 그리고 모진 마음을 먹었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대학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말이죠. 알바자리를 찾기 시작하다가 마침 고깃집을 하고 있던 친구네 집에서 서빙과 설거지할 사람을 구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주로 저녁에 바쁜 일이었어요. 낮에는 집 근처 마트에서 매장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저녁에는 친구네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했죠. 무거운 불판을 옮기고 닦고 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어요.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2가지 일 말고도 잠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아이고, 윤영이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빨리 알아듣고 이래도 금방 잘 적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에도 덜컥 붙었겠구나. 우리 효정이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라서 너하고 우리 딸을 비교하면 어른하고 아이 같아. 식당 주인이신 친구 엄마가 저를 잘 보셨어요. 늘 기특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부모님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급여 외에 용돈도 가끔 쥐어주셨죠. 그런 돈을 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답니다. 저금 통장에 차근차근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거의 대학을 마칠 나이인 24살이 되어서야 그나마 어느 정도 대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돈이 모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손에서 단어장과 수학 공식을 적은 작은 노트를 놓지 않았어요.
지금은 손님도 없는 시간이니 저쪽 테이블에 가서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해라. 그리고 너 저축한 거 이 아줌마가 가늠해 보니 아무래도 대학 입학할 때 내가 조금 도와줘야 할 것 같구나. 부모님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이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제 힘으로 해보겠다고 말씀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다고 했죠.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 엄마는 울먹이는 저를 토닥이셨죠. 그러면서 대학 갈 때 모자라는 돈은 꼭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친구 엄마는 첫 학기 때 모자라는 학비를 지원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꿈꾸던 대학생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주는 성적 우수 장학금과 외부에서 동문이 기탁했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모두 수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장학생이 됐어요. 지원해 주셨던 돈 이제 갚아드릴게요. 그거 갚으라고 준 돈 아닌데? 갚으려면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다음에 갚으려무나. 그 돈 지금 받을 생각 없단다. 다른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데 취직하려무나. 그래도 저는 굳이 그 돈을 갚아드렸어요. 오히려 친구 엄마가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대학교 시절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했죠. 덕분에 학점 관리를 잘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새엄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별일이었죠. 인정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가 없니? 장학금도 받았다면서. 네 아빠도 궁금해하시고 나도 그렇다. 새엄마에게서 들어보는 최고의 친절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반이 되어서 새엄마의 의도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 좋은데 취직하더라도, 그래서 성공하더라도 집안 등한시하면 못 쓴다. 키워준 정도 정이야. 그걸 네가 설마 잊지는 않았을 거다. 네가 취직해서 집안을 도울 날이 곧 오겠지. 실소를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말에 무슨 대꾸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었죠. 새엄마의 이런 말은 제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자 보다 노골적인 돈 요구로 변해갔어요. 그래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아빠까지 나서서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번에 집 이사하는데 돈이 수월치 않게 드는구나. 내가 마련해 본다고 했는데도 많이 모자라. 네가 좀 보태야겠다. 엄마도 많이 애쓰고 있고. 네 엄마 새엄마지만 어쨌든 너 키운 사람 아니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 반년쯤 되는 때의 일이었어요. 아빠가 제게 찾아오셔서 이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렇지만 아빠는 몇 번을 거푸 찾아오셔서는 계속 절실하게 부탁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빠가 하도 절박하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취직을 해서 반년 동안 저축한 돈을 모두 이사 비용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빠의 말대로 어쨌든 집에서 쫓아내지 않고 서럽게나마 밥을 먹인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은혜라고 어쨌든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것이었죠. 네 엄마가 화장품 가게에 오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더라. 네가 좀 도와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냐. 네 엄마 일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다 변하지. 이 아빠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니 말이다. 아빠가 제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도 다양했어요. 네 동생이 쓰는 방, 벽을 수리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구나. 적은 돈이라도 좀 보태라. 설마 이복 동생이라고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지? 아빠는 이런 식으로 제게 계속해서 많게 적게 손을 벌리셨죠. 능력이 안 되는 돈이야 어쩔 수 없었지만 소소한 돈은 그간의 서러웠던 세월에도 불구하고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는 돈 요구에 시달리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 회사의 거래처인 작은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 회사에서 그 직원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 것 같더군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재정 관리를 거의 맡기고 있었어요.
맡기면 틀림없이 일을 처리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인상도 깨끗하니 성실하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이었답니다. 조은영 씨, 거래처에 정은호 씨하고 소문이 좀 있던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정말이지 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인데 말이야. 비록 고등학교 나와서 작은 회사 다니지만 사람 정말 친구이거든. 둘이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돌자 직장 상사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장담하고 나섰답니다. 이 사람과 제가 어느새 연애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제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만 나와서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그 사람이 정말 제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고아라는 말에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자라면서 느꼈을 감정에 공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곧 스스로 깨달았죠. 저도 거의 반고아였잖아요. 밥도 따로 먹이는 서름을 받으면서 자랐고 친아빠마저 제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아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랐기에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학벌이나 집안 그리고 돈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됨됨이와 인상 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이 남자도 제가 싫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는 빠르게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고아의 학벌도 없는 어려운 처지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세상에 주눅이 든 것 같지 않은 당당한 사람이었죠. 그런 면이 또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거친 후 저는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가 정말이지 아주 돌았구나 돌았어. 기껏 대학까지 나와서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 뭐 볼 게 있다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이야 결혼이. 아유 복이 없다 보니까 사위복도 없는지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도대체 언제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제 결혼 문제에 관여하면서 노발대발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새엄마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했죠. 뭐 바라지도 않았지만 역시 결혼할 때 집안에서는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좀 더 나은 형편의 사위를 바라던 새엄마의 진심도 알 수 있었어요. 내 친구는 딸이 결혼할 때 밍크코트를 최고급으로 받았다더라. 가방도 샤넬로 해줬다더라고. 그렇게 정성 들여 키워줬으면 그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도대체 대학은 왜 나온 거니? 대학 나왔으면 최소한 대학 나온 사위는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처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이거야 원. 고아의 고등학교 출신의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싫어서 노발대발했는지 새엄마의 이 말에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위라는 사람의 덕을 좀 보겠다는 것이었죠. 거기다 아빠도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새엄마가 그런 정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보게,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없는 돈에 제 동생한테 쓸 돈을 이 애한테 써가면서 어려운 건 모르게 키웠지. 자네, 얘 공짜로 데려갈 생각은 말게. 새엄마의 이 말에 당장 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벌이가 좋지 않아서 말이야. 애 엄마가 애하고 동생 키우는데 애를 많이 썼지. 자네가 그 공 모르면 안 되네. 어린 나이에 엄마 잃은 이 아이를 얼마나 따뜻이 키워냈는데 충분히 공짜로 데려가지 말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지. 최고급 밍크의 샤넬까지는 아니었지만 착한 남편은 가진 돈을 털어 최선을 다해 새엄마와 아빠에게 예물을 해드리더라고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을 했고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라며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새엄마가 웬일인지 사위 옷 사는데 보태라고 돈을 주더군요. 그런데 차라리 주지 말지 그 액수를 보고 저는 정말 기분이 상했답니다. 겨우 20만 원이었어요.
아유,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내가 사위 예복을 얼마나 고급으로 해줬는지 알아? 사돈댁이 따로 안 계셔서 예복뿐만 아니라 사돈댁의 예물로 들어갈 돈을 모두 사위에게 드렸지. 딸 하나 결혼시키는데 집안 기둥뿌리가 다 빠졌다니까. 집으로 놀러온 새엄마의 친척들에게 새엄마는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자랑이랍시고 늘어놓곤 했어요. 결혼식도 우리가 저축한 돈으로 치렀고 살 집도 순전히 우리 힘으로 마련했죠. 큰 집을 마련할 수는 없었어도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방이 2개 딸린 깨끗한 빌라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곧 아이가 생겼고 그것도 연년생으로 아이를 두게 되었어요. 육아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이 외벌이를 하게 되면서 빠듯하게 2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었어요. 최대한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조금씩 저축까지 했죠. 가난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남편에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 세상에 그 누구보다 행복했답니다. 소뚜껑이나 운전하려면 대학은 도대체 왜 간 거니? 그런 건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다들 잘해. 등록금이 아깝구나. 그 돈을 집에다 내놨으면 효녀 소리나 듣지. 너는 아무튼 어릴 때부터도 그러더니 모자라는 집만 찾아서 하는 년이야.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새엄마는 또 이렇게 욕을 하더군요. 남의 집 사위들은 처가의 돈을 펑펑 가져다 주고 그 뭐야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도 보내준다던데 이건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구만. 세상에 쥐뿔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는 저만 좋다고 살고 있으니 말이야. 제가 더 잘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못해드려도 좀 더 연세 드셨을 때 2분 꼭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워도 최대한 빨리 2분 용돈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새엄마가 남편의 면전에 대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새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신경 쓸 것 없다고 무시하고 살자고 했죠. 착한 남편은 그래도 그러는 것 아니라며 자신이 더 노력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부모 복은 지지리도 없어도 남편 복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이랍시고 갈 때마다 화가 나서 돌아오곤 했지만 어쨌든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했어도 단란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의외의 연락이 날아왔습니다. 아까 남편은 고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고 남편도 자신도 몰랐다더군요.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당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을 손자인 남편에게 단독으로 상속하시겠다는 유언을 공증해 두셨다는 것이었어요. 연락은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며 그런 유언을 집행하겠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이었답니다. 나 어릴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도 할머니가 계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었어. 내가 아는 것이라곤 집안에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도망쳐 나와서 살았다는 것뿐이야. 그래서 2분은 친인척들하고 연락을 끊고 사셨다고 들었고. 우리는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을 집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저 집 한 채 정도려니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랄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남편에게 남기신 유산은 10억이 넘는 현금과 부동산 등 못해도 수십억에 달하는 것이었답니다. 빠듯했던 우리 집이 졸지에 수십억대의 부잣집이 된 것이었어요. 우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비좁았던 집을 떠나서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그런데 돈 냄새는 아무리 멀리서 나도 잘 맡는 우리 새엄마와 아빠였어요. 이번에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유, 얘 그동안 연락도 없이 혼자서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니? 외할머니가 이렇게 있지 않니? 외할머니 뒀다 국 끓여 먹니? 애들 내가 봐주마. 데려와라. 갑자기 아주 옛날 이복 동생이 태어나던 때가 기억났답니다. 새엄마는 저를 아기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했었죠.
그리고 동생이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돼서는 대놓고 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제 아이들을 봐주겠다고요. 그냥 하는 말인 줄은 알지만 저 역시 제 아이들을 새엄마한테 맡기는 것은 상상만 해도 싫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조차도 듣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이어 돈 이야기가 나올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예,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이 결혼한다고 내가 말했었지? 뭐 많은 돈을 너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1억만 보태라. 네 옳게 될 아이가 말이다.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있는 집안에서 곱게 잘 자란 아이야. 사돈집에 책 잡혀봤자 좋을 게 뭐가 있니? 결혼식이라도 거하게 해주자꾸나. 동생이요? 아버지가 같으니 동생은 동생이죠. 그런데 그 동생이라는 녀석 역시도 제 엄마와 똑같이 저를 대해왔답니다. 저를 무시하는 태도가 몸에 밴 녀석이었어요. 심지어 저를 부를 때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장담하지만 저를 결코 누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였죠. 야, 너 엄마가 안방이랑 부엌 청소해 놓으래. 그리고 하는 김에 내 실내화 좀 같이 빨아놔. 그리고 지난번에 네가 내 교복 잘못 다려놨다고 엄마가 제대로 하래. 나 또 국인 교복 입고 가게 만들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 매일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녀석. 뭔가를 빠뜨리고 등교하기 일쑤였죠. 이복 동생이 잊어버리고 간 것들을 거의 매일 학교에 날라다 주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야, 너희 누나 되게 착하다. 우리 누난 내가 뭘 안 가지고 와서 벌을 받든 말든 관심도 없는데. 쟤 우리 누나 아니야. 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야. 심지어 나중에 새엄마와 이 녀석 둘이서 하는 얘기를 어쩌다 듣게 되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거북이를 훔쳐내다가 죽인 것도 이 녀석이었어요. 한 집에 살기는 했지만 조금 친절한 이웃보다도 훨씬 못한 사이였죠. 엄마,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돈 한 푼도 제 돈 아니에요. 남편 돈이에요. 그리고 1억이요? 나중에 혹시 강아지 데려다 키우실 생각이면 이름 그렇게 지으세요. 엄마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돈 손 벌리실 입장 아니세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가 기절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빠가 남편을 찾아가서 새엄마와 똑같은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한 번만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해줄 때까지 마치 뭘 조르는 어린애처럼 매일 회사 앞에 진을 치고 계셨다죠. 처음에는 제가 하도 펄펄 뛰면서 반대를 하니까 남편도 거절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빠가 그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결국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드렸다는 것이었어요. 저가 부모님도 부모님이잖아. 내가 1억 해드렸어. 그 대신 당신이 펄펄 뛰니까 장모님에게서 차용증 받고 꺼드린 것으로 했어. 결국 1억 원이 새엄마에게로 간 것이었어요. 안 가볼 수 없어서 가본 이복 동생의 결혼식. 1억 원을 모두 결혼식을 치르는 데 썼는지 호화판이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1억씩이나 제 친정에 건넨 남편을 나무랐어요. 남편은 그저 조용히 웃으면서 제 화를 달래주려고 애쓰더라고요. 아무튼 그 1억 원에 대한 일이 이렇게 끝이 났죠. 남편은 상속받기 전과 다름없이 회사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저는 아이들 키우는 일에 정성을 다했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전 연락이 없던 이복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노이로제 증세가 아빠가 1억을 요구하면서 남편의 회사 앞에다 진을 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생겼답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서럽게 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돈 얘기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호칭이 누나더라고요. 누나, 나 이번에 편의점 하나 인수해서 사업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 좀 대줘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매형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누나네 입장에서 그 정도는 큰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 사이? 그런 돈 해줄 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건 네가 더 잘할 거야 아마. 알다시피 우리 집 재산 중에 내 돈은 한 푼도 없어.
돈 없으면 사업은 당연히 못하는 거지.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만 어디 작은 회사에라도 취직해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길을 찾아. 그래도 이복 동생은 끈질기게 저를 조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제 돈은 한 푼도 없으며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새엄마와 아빠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같은 이라고.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돈 다 내놔라. 당장 다 내놔. 그 돈만 해도 네 동생 사업자금보단 많을 거다. 당연히 달릴 수 있는 돈 달라는 거야. 그걸 네가 모른 척 그래?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못되기까지 한 것이 꼭 네 엄마야. 그래. 어쨌든 네 동생 아니냐. 없는 돈 만들어서 달래는 것도 아니고 돈 쌓아놓고 살면서 그 정도 못해준다는 것을 남들이 들으면 욕한다. 아빠, 나 어려서부터 벌레보다 못한 취급 받으면서 입에 밥 한 숟갈 들어오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도대체 뭐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애들 아빠 그렇게 상속받았어도 여전히 회사 안 그만두고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동생한테도 그렇게 어디 취직하라고 하세요. 다음 순간 정말 꼴사나운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경우라고는 없는 새엄마지만 이번엔 정말로 마음을 더 모질게 먹은 모양이더라고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붙들고 늘어지더군요. 꿔준 돈을 받으러 왔어도 아마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새엄마가 제 머리채를 붙들고 흔들어대다가 벽으로 저를 밀쳤어요. 힘에 떠밀려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죠. 제가 아마 잠시 기절을 했었던가 봐요.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빠와 새엄마가 기절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방치한 것이 틀림없었어요. 내 팔자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울고 싶은 대로 울었죠. 깨어났는데도 얼른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띵하게 아팠고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머리를 정말 심하게 부딪혔는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다음 날부터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이 올라오더군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저는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머리에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피가 고였다고 의사가 설명하더군요. 장인어른, 애들 엄마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머릿속에 피가 고였대요.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거기다 연락은 왜 해요? 내 머리가 이렇게 된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새엄마가 동생 사업자금 내놓으라고 내 머리채 잡고 벽으로 밀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는 아빠와 새엄마가 찾아왔을 때의 일을 남편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착한 남편도 이번엔 화가 많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게 전부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나 이제부터 그 사람들 당신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그건 전부 당신을 위한 거니까 나 말릴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난 남편의 표정은 매우 비장해 보였어요. 남편이 저렇게 무서운 표정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병실을 나간 후에 제 한쪽 팔엔 소름마저 돋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그건 바로 새엄마로부터 온 전화에서 시작됐어요. 얘, 장서방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사위가 장모를 경찰에 고발할 수가 있어? 혹시 네가 그러라고 시킨 거야? 고작 머리 좀 부딪힌 것 때문에? 알고 보니 남편이 새엄마를 경찰에 고발한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에 선전포고를 했다네요. 앞으로 저에게 일절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연 끊고 살자고도 했답니다. 지 마누라 피 좀 보게 했다고 나를 협박하려는 모양인데 내가 어디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 뭐? 살인미수? 상해죄? 뭐가 됐든 난 잘못한 게 없어서 어차피 무죄야. 막말로 네 남편이 증거가 있기를 해 뭐를 해? 고작 너랑 네 아버지 진술밖에 더 있겠니?
그 자리에 나랑 너랑 네 아빠 말고 또 누가 있었다고? 새엄마는 아주 의기양양해서는 오히려 제 염장을 지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가 나서 일처리를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저를 위해 고발까지 해준 건 고맙지만 얻을 것도 없이 싸움을 걸어 변호사 비용만 날리는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철저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어느새 집에 있던 홈 CCTV에 녹화된 내용을 모두 경찰에 넘겼더라고요. 새엄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처지에 놓인 거였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엄마의 전화를 계속 피하자 아빠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그 전화도 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 남편 손을 잡더군요. 장서방, 가족끼리 이게 웬 난리인가?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도 생기는 거지. 자네처럼 천성 착한 사람이 장모한테 이게 무슨 못할 짓이야? 그리고 저게 우리 집이 가압류되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남편이 아빠 손을 탁 뿌리치더라고요. 가압류요?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보네요. 장모님, 구석정 씨 앞으로 1억짜리 차용증 써준 거 기억나시죠? 이미 상환 날짜도 한참 지났길래 제가 법원에 신청했어요. 가압류 걸어도 안 갚으시면 민사소송 진행할 겁니다. 뭐? 소송? 가족도 아닌데 제가 더 이상 편히 봐드릴 이유 없죠.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돈부터 마련해서 갚으세요. 사위 앞에서 공손하게 나오던 아빠도 결국 노발대발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저에게 꽂혔어요. 제가 힘들어하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죽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그동안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해준 건 오로지 당신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였어. 그런데 이젠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상황이 힘들어서 나한테 멈추라고 하면 멈출게. 남편은 누구보다도 저를 가장 신경 써주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말에 고민을 하다가 남편 뜻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들이 한번 마음 돌리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경우가 많다더니 제 남편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 화를 가라앉혔는지 며칠 후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떻게든 남편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더군요. 그래도 장모 아니냐, 어쨌든 딸이 이 사람 손에서 자란 것은 사실 아니냐, 고소 고발 얘기는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그런데 아빠의 이야기 속에 저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가슴에 상처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왜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십니까? 적어도 제 아내에게 먼저 사과하고 비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쓰러져 기절을 했으면 말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도 인간의 도리상 방치하고 지나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게 당신 딸이라고요. 그제야 아빠와 새엄마가 꽃을 한아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유, 얘가 몸이 약해서 그저 살짝 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 우리야 얘가 기절한 건 몰랐지. 알았으면 그냥 나왔겠나? 그건 자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얘 병구와는 이 나한테 맡기게. 그리고 자네는 화 풀고. 다 실수였다니까. 실수였다고요? 분명히 제 머리채 잡고 흔들다가 벽으로 밀어버리는 장면이 홈카메라에 그대로 찍혀 있어요. 벌써 다 확인했어요. 쓰러진 저를 보고도 그냥 나가버리는 것도 다 촬영되어 있고요. 남편과 저를 회유하려고 찾아왔다가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빠와 새엄마가 깨달은 것 같더군요. 며칠 후에 아빠가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여기 1억이든 체크카드 가지고 왔다. 비밀번호 써놨으니까 가서 찾아라. 네 엄마가 빌린 돈 내가 대신 갚는 거니까 제발 고소 취하해줘. 아무리 실수가 있었기로써니 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고발이냐 고발이. 아빠, 자꾸 실수라고 하시는데요.
아빠가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고의로 그런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고도 저를 방치하고 떠나셨고요. 거참 그만하래도 1억 받아내려고 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도 이 돈 쉽게 가져온 거 아니다. 돈 가져다 줬으니 고소인지 고발인지 당장 취소해놔라. 아빠는 안 통한다 싶으니 이제는 저희에게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아마도 아빠는 1억만 가져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아셨나 봅니다. 남편과 제가 화가 난 이유는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남편도 그 모습에 혀를 내둘렀죠. 결국 새엄마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우리 쪽의 주장을 입증하고 법적인 절차를 대리해줄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더군요. 우리 쪽 변호사는 홈카메라에 찍혀있는 증거를 가지고 법적 다툼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살인미수를 주장했지만 변호사가 그건 어렵겠다며 상해죄로 가자고 했죠. 결국 엄마는 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 합의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새엄마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빠에게 받아낸 돈 1억 원은 아빠가 어찌어찌 여기저기서 빌려서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빚쟁이한테 쫓겨서 못 살겠다고 모든 것을 다 잘못했으니 다시 돈 좀 빌려달라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했다더군요. 남편은 물론 거절했고요. 그리고 이복 동생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이복 동생이 그야말로 있는 척을 해서 마음이 이복 동생에게 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호화판으로 하기 위해 1억 원도 빌려간 것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이복 동생은 빈털털이었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이복 동생이 우리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그게 모두 허사로 돌아가자 옳게 되는 사람은 미련 없이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다가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이복 동생은 성격도 좋지 못했어요.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새엄마가 바로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었죠. 누구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옳게 되는 사람은 그런 남동생의 성격에도 못 견뎌 했던 것 같더군요. 아빠와 새엄마는 여전히 제 탓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어느 날 연락해서는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누나 탓도 있다며 돈으로 보상하라고 헛소리를 했거든요. 들어보니 그 집 식구들 모두가 저를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딱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요. 앞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 한마디만 덧붙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남편은 여전히 그 회사에서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찬성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손이 갈 일이 적어지면 저도 일을 갖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많이 놀랐답니다. 그저 착하기만 한 남편을 보고 처음에는 저렇게 착하기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까 걱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냥 부르고 착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따라서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재산보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바로 당신하고 우리 아이들이야. 재산을 훔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나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지지리도 부모 복이 없었던 제가 남편 복만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일이지만 이미 아빠가 새엄마가 될 사람하고 사귀고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떠난 것 같아요. 엄연히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난 그야말로 바람을 피운 것이었죠. 엄마가 떠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하지만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을 그런 아빠의 손에 방치하고 떠난 것이 더욱 용서되지 않더라고요. 할머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남편과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살아생전에 좋은 일에 쓰기로 했고 어떻게 쓸까 고민 중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제 머리도 마음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랐어요. 저도 대학교에서 공부한 전공을 살려서 다시 일을 시작했죠. 우리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의 지킴이로 남편이 건재하다는 것이 너무나 든든하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남편을 닮아주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착한 아이들로 자라주고 있답니다. 남편과 같은 결단력까지 갖추도록 잘 가르쳐야겠죠. 학대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제 인생을 결코 함부로 다루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사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